급받다가 끝났겠죠. 그러면 이제 상처예요, 간증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코칭이에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예, 티칭은 타인 주도죠. 교사가 주도하는 거라면, 예, 코칭은 학생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화로 대화를 시도해요. 또 멘토링하고 차이는, 멘토링은 내비게이션적으로 돕는 거예요. 일일이 다음 스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쓰듯이 그렇게 도와주면 우선은 잘 따라오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을 다 하고 얘한테만 알려주는 거라 얘가 생각할 능력이 안 나와요. 이 방법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분야밖에 못 도와줘요. 그러나 코칭은 그 사람의 비전과 강점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고 그걸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도와주고 나면 본인이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기 때문에 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자녀를 티칭 하시겠어요? 코칭 하시겠어요? 네, 코칭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순원들도 코칭식으로 가르쳐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다 해주면 그거 믿거니 하고 맨날 나한테 물으러 와요. 스스로 생각해서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코칭 대화는 이렇게 네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면 성과지향적. 철저하게 구체화시켜요. 우리나라 사람은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럼 열심히 해야죠. 그럼 열심히가 방법입니까? 태도지. 최선을 다해야죠. 예, 이게 그럼 평가가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네 가지 질문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우선 제가 그래서 이걸 포토블리라고 이름 지은 게 이 프로세스가 자, want, will, way, will. 프로세스 네 가지가 W 시작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코칭 책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뭐 GROW로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 책도 있고, 예. 또는 5R, R로 시작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용어를 제가 쓰면 로얄티를 내야 돼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5W죠. with는 대화하기 전에 관계 형성부터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죠. 아이스 브레이킹 왜 하는 건데요? 예. 서로의 이제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신뢰감으로 잘 시작하고 좀 풀기 위해서. 예. 근데 코칭 대화도 우선 관계 형성부터. 그 다음에 목표 질문에 70%를 쓰고, 예. 현재를 왜 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담벼락이라는 뜻에. 장애예요. 예.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걸 극복해가는 방법을 찾는 게, 그리고 뭐부터 실행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됐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이렇게 스마트의 원리로 세워줘라. 왜 이런 정리는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해야 돼요. 네, 요 앞에 SMART 요거 이렇게 모아서 스마트가 됐죠. 구체적으로 해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60살에 은퇴할 때 100명의 고아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목표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 전공 분야에서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성을 갖고 싶다. 그것도 어떤 자격증 이렇게 나와야 목표고요. 성취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생일에 유럽 여행 다녀오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가르쳤는데 전도 목표를 세워봐 그랬더니 나는 오늘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를 전도하겠다. 그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오늘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 내 옆에 앉은 분에게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목표죠. 연관성 있게. 지금 연락에 맨날 자전거 타던 애가 나는 스케이팅 보드의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 그건 아니죠. 물론 뭐 못할 건 아닌데 당장의 목표는 아니죠. 그리고 한정된 시간 언제까지 할 건지가 늘 정해져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그 노처녀들이
5월에 신부가 되려고 그러다 결혼을 못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몇 년도 5월인지를 안 정해서 그래요. 5월은 매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19년 가을에 신부가 될 거야. 이건 목표예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이 없는 건 계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도 비전 코칭이나 이런 걸 해주면 그 다음 가르쳐 주는 게 스케줄링 하는 거 가르쳐 줘요. 자기도 학습으로 가려면 자기 삶을 플래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 뭐 한다? 뭐 이번 학기 안에는 뭐 한다? 1년 안에는 뭘 한다? 이렇게 큰 목표부터 잡아서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뭐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제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새. 그럼 식사는 어떻게 줄인다? 그럼 아침에 뭘 먹는다? 점심은 어떻게 먹는다? 저녁은 어떻게 먹는다? 운동은 뭐를 할 건데 이게 첫 달은 몇 킬로를 달린다? 둘째 달은 어떻게 한다? 이거 다 실행 목표를 이렇게 플래닝을 해서 내 스스로가 체크를 해가면서 상을 줘가면서 일주일을 잘하면 저 한 끼를 자유롭게 먹습니다. 네. 근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자유롭게 못 먹어요. 숨이 차서. 공깃밥 반을 넘어가면 숨이 차요.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 밥부터 버려요. 자, 누가 더 먹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반 떨어서 내고, 탕을 먹는데 국물을 안 먹습니다. 어제도 내가 좋아하는 감자탕 먹으러 가서 묵은지만 먹고 왔습니다. 처음엔 아까웠는데 지금 안 아까워요. 왜? 내 성취감 때문에요. 그리고 국물을 아까워서 3숟갈은 먹습니다. 여기까지 딱 넣고, 전에는 국물 남기지 않죠. 맛이죠. 이게 밥 먹는 맛이죠. 그래갖고 102kg까지 갔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요. 저 2가지 키워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12시에 떠나야 되는데, 지금 20분이 17분, 18분 됐으니까, 한 25분까지만 잠깐 영변 보시고 물 한잔 하시고, 졸리시면 좀 간식 좀 드시고, 아니면 갖다 놓고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하겠습니다. 그냥 막 가네요. 막 설명할 건 많고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자, 코칭은 이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이 2가지가 잘 모이면 코칭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청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코칭을 배울 때, 코칭 시험 보려면 이제 꼭 써야 되는 코칭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2번, 그 사람에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근데 그거를 잘 꺼집어내는 걸 못하니까 코치가 필요하다. 이게 일반 코칭의 철학입니다. 제가 너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거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다음에 코칭 철학을 크리스천 코칭 철학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코치와 코치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전제된 3자 코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죠. 이해 없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꿈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능한가요? 모든 크리스천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방법을 못 써먹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숙한 지체인 사람을 쓰세요. 이게 목회자, 교사, 부모 또는 뭐 순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코칭은 코칭이 잘 되면 한 친구는 자기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코치는 코칭 피가 올라가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은 유료 코칭을 몇 명 했냐가 캐리어예요. 돈 받고 하는 코칭을 몇 명을 했냐. 그래서 1000명을 넘어가면 마스터 코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크리스천 코칭은 이 코칭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자리로 옮겨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돕죠. 이걸 우리가 제자화라고 말하죠. 네. 저는 이 원리에 따라서 크리스찬 코칭을 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그 죄성 때문에 그 아이는 못 믿는데 그 아이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그분과 동역하며 이 아이를 돕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 뭐부터 하죠? 성내기부터예요. 말하기를 정광석화처럼 하면서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특히 내 순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얘는 잘 모른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가 뭐라고 말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한테 말해줄 생각을 정리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얘 얘기가 안 들려요. 이 친구의 바탕, 그 수준에서부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제 생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빨리 결론을 보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말 길게 하면 남자들이 결론이 뭐냐? 나보러 어쩌라고 막 이러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면 되게 당황스럽죠. 뭘 어쩌라고가 아니라 난 내가 그렇다고. 이 오해가 부부싸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딸을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딸을 보면 이쁘고 귀엽긴 한데 대화하면 답답해 죽겠으니까 아우 젊은 새끼하고 얘기 안 된다고. 딸도 그래서 아빠가 싫어. 아빠가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근데 순장이 됐다 그래서 내가 꼭 말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은 다 대학까지 졸업한 성인이라고요. 나름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배운 사람이에요. 충분히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먼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경청을 안 해버리면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엇나가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좋은 코치일수록 경청 근육이 뛰어나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래 만나다 보면 이렇게 선입견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시작하면 저놈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거다가 이렇게 예견이 돼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분은 자르고 들어요. 그래서 너 이러려고 그러지. 지금까지 이랬잖아 막 이러고. 근데 사람은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자꾸 내가 선입견이 이렇게 있으면 내 선입견으로 저 이야기를 필터링해서 듣는다고요. 자, 공부 지지를 안 하는 아들놈이 어느 날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근데 엄마 마음속에서 뭔 소리가 올라오죠? 때려쳐는 너무 폭력적이고요. 이거 언제 공부는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정답은 뭐게요? 애가 엄마 오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뭐라고 해야지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렇지, 힘들만 더 하지. 그래, 좀 쉬었다 해라. 이건 이제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거고요. 근데 한번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해줘야 이야기가 정말 공부를 할까요? 소리치고 야 공부나 좀 하고 그따위로 씹으려라 마. 난 제발 네가 공부하는 것만 보면 아주 주님 재림하는 것처럼 좋겠다 마. 이렇게 말하면 공부합니까? 그래도 걔는 엄마에게 그래도 이렇게 어리광 부리러 온 거예요. 그래, 엄마도 공부할 때 힘들었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 야, 안 되는 공부 붙잡고 있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해.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걔는 그런 공부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요. 물론 우리 애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다를 수도 있죠. 내가 걔 인생에 관심 없어 하니까 걔가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학원 안 보냈어요. 돈도 없고. 그냥 방학이라는 건 원래 방학, 학을 놓는 거다.
그냥 놀아라. 노는 것도 배우는 거야. 그냥 방학 동안에 자유롭게 놀아.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인생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믿었다는 안 되겠다. 지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영어는 좀 되는데 수학이 좀 잘 안 되니까 방학에 2달만 나 학원 보내주면 안 돼? 그 2달만을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2달이다. 아니, 저는 어렸을 때도 애들 이렇게 밤에 막 안 자고 막 떠들고 막 이러면 이렇게 협박했어요. 너네 자꾸 이렇게 안 자고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안 데려간다. 근데 어려서부터 하면 이 작전이 통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얼른 이불에 누워서 아빠 우리 잔다 막 불 꺼줘 막 이래. 물론 새벽기도 가서 우리 아드님은 계속 주무셨어요. 근데 2살 많은 딸은 그래도 예배를 했죠. 그러나 아침 새벽에 아빠 손잡고 교회를 같이 가는 게 애들한테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도 새벽기도 가는 걸 굉장히 즐거운 일로 기억을 하죠. 저는 공부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냥 뒀어요. 그냥 놀아 그냥. 이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아이서부터 잘했어야 돼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막 급한 마음에 막 그냥 막 다 챙겨주고 다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애들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대학 와서도 그래요. 취업 자리를 엄마가 알아보러 다니고 봉사활동 엄마가 대신 가서 도장 찍고 오고 뭐. 애를 죽인 거죠.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고마워. 아우 네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정말 힘이 나네. 그래 애는 막 잘났다고 계속 더 하려고 그래. 특히 남자애가 그래요. 남자애들 안에는 이렇게 흑기사 정신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아들 이거 엄마가 무거워서 못 들어 그러면 제가 할까요? 그래갖고 딱 역시 아들이 있으니까 잘하네. 그러면 뭐 또 들 거 또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상으로 내가 오늘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추가? 막 이러면 애들이 좋아하죠. 이런 짓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지금까지 전 놉니다. 27살 아들하고도 그렇게 놉니다. 자, 경청을 영상으로 한번 배우시죠.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이번에는 애경 씨가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글쎄요, 애경 씨는 이 시험을 잘 헤쳐갈까요? 저렇게 하면 말하기 싫죠. 2천만 원으로 고민이 아니네. 그러니까 자랑이네. 사람을 너무 잘. 너무 바쁘신데 제가 아유 뭐 바쁘진 않아요. 바쁘진 않은데. 바쁘진 않고. 역사부터 자꾸 시작해요. 결국 애경 씨마저도 시험에 걸려들고 마네요. 네, 이제 경청 훈련하러 가서 일부러 저런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원래 경청하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가장 쉽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설득 기술이 바로 경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들어보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애가 그냥 깨닫는 것보다 애가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줬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 것 같긴 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훈련이 된다는 느낌? 고민이 욕심이 많은데 욕심 많은 거를 어떻게 해서 저는 제 말을 웃기세요? 눈치채셨죠? 도현 씨는 불친절한 상담원. 아니 사실 별거 아닌거든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상담소까지 와서 저기 초등학교 애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분별이 약간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불친절함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죠. 기가 막힌 상호 씨. 웃어도 보고 항의도 해보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미션인 걸 모를 리 없죠. 그러나 봐봐요. 저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이미 상처는 다 받은 상태. 잘했어. 연기 되게 잘했어. 내가 진짜 난 연기 아니다고 보고 갑자기 막 알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가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호 씨. 그는 얼마 전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도 괜찮아. 문자로 알려진 아이와의 상담이었죠. 그런데 무조건 경청하라 그 교훈을 따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아픈 건데 그 아픈 걸 내가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상 불러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감정을 많이 얘가 어떤 감정이구나 그런 것도 제가 그제서 알았고 그 이후로 이제 얘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얘기 한 번 한 이후로 그 경청의 힘이 다시 증명됩니다. 쪽으로 좀 워커홀릭이 돼가는 그런 느낌. 친절한 상담원 앞에 앉자 상황이 변한 거죠. 내가 이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 진짜. 도무지 상담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누나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진짜. 시츄에이션 미션 같은 건 이미 잊어버린 상태. 자기가 할 일. 대화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진짜 농담이야. 단지 경청해 줬을 뿐인데 상호 씨의 상담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경청의 비밀 한번 들어보시죠. 역지사지. 상대방이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거를 해주는 거.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공감하기. 공감하기. 눈을 맞춘다. 가까이 몸을 간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고개 끄덕거리기. 관심과 흥미라고 좀 관심과 흥미. 소리를 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 맞장구, 추임새. 재진술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재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이 속임수라고요? 설득은 남에게 다가가는 기술. 내가 아니라 너를 대화의 중심에 놓는 기술. 그래서 가장 열린 인간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저렇게 하는 게 경청이죠. 한자로 들을 청자를 보시면 사실 경청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자 안에. 보세요. 왼쪽에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죠. 왕의 귀로 들어라. 저럴 때 왕은 신분이 아니라 크다는 뜻입니다. 큰 귀로 들어라. 오른쪽에 보시면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죠. 10개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뭘 관찰해요? 사람의 마음을?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제스처를 보고 그래요. 애들이 면목 없는 짓을 하고 나타나면요, 꼭 엄마 아빠한테 올 때 눈을 깔고 옵니다. 엄마 있잖아. 사고 쳤다는 뜻이에요. 벌써 눈 보면 알아요. 근데 상장 받아온 날은요, 눈이 위로 치켜 뜨고 막 이러고 있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상 받아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 제일 먼저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데가 눈이에요. 그 다음에 표정, 말은 제일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걸 관찰하고 마음은 하나로, 딴 생각하지 말고 선입견 제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요 얘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이 경청이죠. 제일 어려운 게 선입견이에요. 오래 만난 사이하고는 이 선입견이 내가 저 아이가 나한테 하려고 하는, 또 우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100% 못 듣게 해요. 자꾸 상쇄시켜요. 그냥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제거하고 듣는 연습이 경청 훈련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으로 보면 문자는 7%밖에 전달이 안 된답니다. 내 진심에. 근데 말로 하면 38%, 말이 25%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셔야 합니다. 예, 프로포즈를 문자로 하시면 절대로 결혼 못 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답이 이렇게 올 거예요. 미친놈. 이렇게. 그건 만나서 해야 돼요. 전화로도 안 되고, 만나서 온갖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해야죠. 촛불도 붙이고 막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또는 여러분의 순원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을 땐 시간이 없어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진심이 잘 전달이 돼요. 그 친구의 생각도 알아내려면 전화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표정과 이런 게 안 보이면 말을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속일 수도 있고,
근데 표정까지 속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의 단계 1단계는 자기중심적 경청이요. 훈련 안 하는 그냥 자연인 상태입니다. 언제나 내 필터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택적 투과막을 이용해요. 내 방식으로 듣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남자 같은 코드로 들으니까 여자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오해가 많아지고, 여자도 남자 말이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2단계를 가자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상대 중심적 경청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조, 속도, 태도 이런 걸 다 반응하고 교감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하고요. 이걸 잘하면 3단계로 가는데 직관적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이면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아빠 바빠요? 이렇게 말할 때 아빠가 그냥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 지금 바빠. 아빠 바쁜 거 안 보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상대 중심적 경청을 하면 저 아이가 뭔가 나하고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나 보다. 그러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걸 오랫동안 딸을 지켜보면요, 딸이 저렇게 시작할 때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 를 알 수도 있어요. 용돈이 떨어진 거죠. 주로 아빠하고는 이렇게 개인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저렇게 약간 저자세로 아빠 눈치를 보면서 살짝 고개를 뒤밀고 아빠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용돈 떨어졌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 아빠 같으면 웃으면서 왜 용돈 떨어졌냐? 이렇게 물으면 딸이 들어와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지? 맞아 엄마한테 혼나. 그럴 땐 신사임당을 주십시오. 또 쪼잔하게 그 세종대왕 보여주지 마시고, 왜 오늘 이번 달에 이렇게 빨리 떨어졌어? 그럼 아빠 생일이 많아 친구들이 막 5만 원 딱 주고 자신있게 사. 이렇게. 그리고 딸은 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 이게 이제 직관적 경청. 그 아이의 이거는 굉장히 많은 관찰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할까요? 아빠, 엄마 중에. 엄마가 잘해요. 엄마는 태생적으로 잘해요. 여자는 이 촉이, 이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남자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한테 이 감각을 더 빠르게, 예민하게 주셨을까요? 그럼요. 말을 못하는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이 감각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울음소리를 듣고 똥 쌌는지 배고픈지 아픈지를 구별해야 돼요.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기를. 자, 듣기를 원해야 들을 수 있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고요. 근데 내가 정말 듣고 싶으면 많은 게 들려요. 자, 경청 방법 1번, 몸으로 경청하기, 아이 컨택, 서로 눈을 쳐다보고 대화해라. 네,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은 말인데요. 아이 컨택 하라니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면 사람은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양미간을 봐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여기를 봐라. 그러면 고기를 내가 그러고 쳐다보면 또 내 눈이 사시가 돼버려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입을 쳐다봐라 말하는, 그래서 뭐 인중을 봐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해봤는데 임상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거길 자꾸 쳐다보면 말하는 사람 닦아요 자꾸. 저 뭐 묻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대화해라. 그러니까 깜빡이 싫어도 되고 대신에 외면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지 시선을 외면하는 것만 하지 않으시면 난 네 얘기가 참 궁금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 되게 신나요. 자, 두 번째 미러링. 이건 거울 보여주기라고 하는데 소위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했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 이런 신뢰가 생겨요. 어느 때 이걸 쓰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때,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한번 정리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러하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애가 횡설수설할 때 A 얘기했다, B 얘기했다, C 얘기했다, 막 D 얘기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순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고민이 있다 그래 놓고 막 이 얘기 꺼냈다 저 얘기 꺼냈다 막 정리 안 되는 사람한테 야! 한 가지만 얘기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얘기는 A, B, C, D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오늘 나하고 나누고 싶은 진짜 고민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오 선배님 이거 다 하셨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또 노인들 만나면 이렇게 무한반복하는 노인들 있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야 지금 아버지 그 얘기 3번만 더 하면 100만 번이에요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얘기는 이렇게 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앞으로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은 쓰기만 잘하시면 굉장히 대화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싱 이거는 좀 연기력이 필요한 건데요. 상대방 말하는 속도, 높이, 분위기를 같이 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막 경상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도식으로 대답해 주는 거죠. 문딩아 막 이러면서. 이런 썩을 놈 막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할 때 애들이 막 수다스러운 딸하고 대화해요. 그러면 딸이 막 보통 하이톤으로 막 빨리 얘기하겠죠. 아빠 오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고. 근데 그래서 그럼 딸이 얘기하다가 분명히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합니다. 아빠 아파? 화났어? 근데 거기에 나서 아 그랬니? 아 그랬어? 아 재밌었겠네? 이렇게 맞춰주는 걸 페이싱 한다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이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져요. 나한테 맞춰 들어오니까. 백트래킹은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되게 배고팠어. 아이고 우리 딸 배고팠어. 안 어렵죠? 근데 써보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말이에요. 특히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상사하고 얘기할 때 꼭 써보세요. 예를 들면 어이 김대리 이것 좀 해가지고 와. 예를 들면 뭐 이거 카피 한 50장만 해와. 이렇게 얘기하면 카피 50장 해올까요? 이렇게. 군대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꼭 복명복창하게. 그래야 알아들었다를 사인하는 거고요. 예, 시집가는 우리 딸한테 이거 연습시켜서 보냈다니까요. 시부모랑 같이 살게 돼서. 야 시아버지가 어느 날 야 며느라 우리 오늘은 수제비 좀 떠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수제비 해드릴까요 아버님? 이렇게 하라고. 끝에 뒤에 꼭 아버님을 끝을 들어라. 그럼 상냥해져요 느낌이. 근데 어른이 한 말을 한번 반복해주면 잘 들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렇게 백트래킹을 아이들하고 대화나 여러분 이제 멤버들하고 대화할 때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딸이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아이고 직장에서 그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반복해 주면 말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 이 3가지를 고려해서 다 들으셔야 돼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팩트를 잘 이해하고 그걸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를 읽어내고 그걸 말하는 의도는 뭔가. 자, 엄마 나 오늘 있잖아 학교 9교시하고 바로 학원 가서 몇 시간 하고 또 다음 학원 가서 몇 시간 하고 집 나가서 15시간 만에 집에 왔다. 자, 팩트는 뭐예요? 네,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다. 오늘 되게 그 다음 2번째는요. 감정은 힘들었다. 3번째 의도는 나 위로해줘, 우쭈쭈 해줘, 맛있는 거 해줘, 이런 게 깔려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방에 재우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되게 힘들었구나. 감정 읽어줬잖아요. 자기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이고, 배도 고프겠네.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러면 반드시 아이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요. 역시 엄마가 좋다. 근데 야 이놈 새끼야. 그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빠질 놈아. 네 친구들 중에 말이야 이렇게 갈래도 학원도 못 가는 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뭐 이러고 나오면 이제 애가 알았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요. 그리고 일기장에 쓰죠. 친엄마일까? 네, 그래서 이렇게 3F 경청을 하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말할 때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 감정과 의도까지 읽어주시면 아주 좋겠다.
대신에 판단하지 말고 사실만 들으세요.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 호강이 겨워서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 그 아이가 가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진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표면의 언행이 아니라 이면의 순수 의도를 듣는. 여기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또 찍어야 돼요. 네. 됐죠? 넘어갑니다. 사실 이거 연습 문제도 있는데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영희는 학교 출석 시간에 자주 늦는다. 사실입니까? 판단입니까? 네. 뭐, 이게 분분해요. 근데 판단입니다. 뭐 때문에? 예,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는요. 철수는 예의가 없다? 판단. 예. 철수야, 오늘 학원에 30분 늦었더라? 예, 이건 화가 안 나요. 철수 입장에서 들으면. 팩트만 딱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에 이제 올게요. 근데 너는 늘 30분 늦더라? 그럼 제가 언제요? 한 놈 더 나가면요. 쌤도 지난번에 늦었잖아요. 할 말 없죠? 네, 그런 거고요. 감정과 생각은 이런 게 이제 헷갈리죠.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생각입니다. 이 두 번째 게 감정이죠. 영희가 떠나게 돼서 나는 슬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이걸 감정으로 읽어내면 뭐라고 반응해 줘야 돼요? 니는 막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엄마를 질책하게 돼 있죠. 근데 얘가 그렇게 생각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들으면 대응이 달라져요. 에이, 엄마가 그럴 리가 있나. 속상해서 하신 말이겠지 뭐. 이게 상당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게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종 목표로 이렇게 직관경청까지 우리가 이제 순원들을 자주 만나시잖아요. 매주 한 번씩은 만나실 거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직관경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시죠. 그러려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잘하는 영상 하나를 보면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둘 다 언어 장애인이라 수화로 얘기합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 사는 자매예요. 저 흰옷 입은 아이, 술 먹고 온 애가 언니고 동생이고요. 언니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꿈꾸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번 보시죠. 평소에 언니가 저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동생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정말 경청을 잘합니다. 경청하려면 저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벌써 직관경청을 시작한 거거든요.
저 언니가 갖고 있던 장점이나 이런 걸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언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는 대만 영화 청설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이상하게 개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잘 뒤지시면 어딘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장면이 제가 보기엔 경청을 정말 설명하기 좋은 장면이에요. 사실 앞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강의가 제가 보통 세미나 할 때 2시간 반 하는 강의고요. 지금 경청을 3시간 동안 합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했는데 사실 욕심은 요거까지 하려고 한 건데 요거 조금만 할게요. 코치는 투명한 언어로 써라 이런 말을 하는데, 투명한 언어란 선입견이 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한 그 언어 안에서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써야 상대방도 대답하기가 좋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저런 걸 묻지? 그렇게 느낄 때는 내가 지금 한 얘기에 이 사람이 뭔가를 보태서 물어볼 때거든요. 그래서 코치는 말을 투명하게 해라. 여러분이 이제 순원들을 가르칠 때나 뭐 질문할 때도 질문이 투명해야 돼요. 근데 질문 자체가 복잡해서 해석을 해야 되면 참 어렵죠. 이런 거죠. 뭐 저는 꽉 막혀서 나갈 곳이 없습니다. 야, 걸어 나가려는 마음은 있니?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싸우자는 거죠. 저건 이미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한 말이에요. 넌 평소에도 잘 안 됐잖아. 뭘 물어?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이런 걸 안에 갖고 말하니까 말이 저렇게. 저런 건 투명한 말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좀 더 투명하게. 투명한 언어는 이런 식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막 강요하지 말고, 또는 더하기나 빼거나 지시하지 않는 거고, 어떤 정보도 보태지 말고, 근데 상대방이 사용한 언어 내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죠. 막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내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말이 이렇게 헤매다가도 정렬이 돼야 되고요. 자기가 누군지, 뭘 원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가 스스로 이렇게 잘 깨닫게 되게.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뭔가 좀 혼미하구나. 뭔가 정렬이 필요하구나. 이거 본인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황을 자세히 탐구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전 꽉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를 지금 맡고 있는 건 뭔데? 뭐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이거는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황을 잘 보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상황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목표 질문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코칭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목표로 바꿔버려요. 아까 제가 실현당한 여자아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서 이거 안 물어보고,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니? 이거 목표로 딱 전환하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현재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목표를 묻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really로 가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의 특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3분 안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고, 침묵하지 않고 생각을 요구하고, 감정과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게 하고, 반영하고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저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나쁘면 질문이 역효과를 내요. 질문하다 싸웁니다. 선배님은 지금 나를 지금 폄하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좋은 질문은 그럼 좋은 질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하나 더 가면, 내가 얘기하는 그 아이의 정보가 노출되고요. 가능성도 끌어낼 수 있고,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열정이나 행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질문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져라. 네가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까 자매가 언니의 그 가능성을 막 끌어내고 있죠. 언니가 지금 오늘은 잘 못했지만
어렸을 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언니 나한테 치면 아니야. 언니가 그냥 마음으로 막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도 이걸 할 수 있고, 또 정말 저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장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막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그렇게 몇 번 가르쳐도 네가 결국 안 하잖아. 답답해서 하신 말이긴 한데,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면 이제 못 도와주세요. 자녀도 그렇고 순원도 이렇게 해서 말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나하고 만나는 거 꺼려해요. 그럼 모임 올 때마다 아주 억지로 와요. 근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고 싶어져요. 얘기를 하면 자꾸 들어주고 그럼 또 오고 싶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마다 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사람은 자주 찾아갈까요? 네,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특히 공감 능력이 좋아서 그래요. 아유, 힘들었구나. 어떻게 살았어.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제자 아이가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35살짜리 애가. 걔네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애인데. 근데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한 아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제 쌍둥이 언니가 죽었어요. 왜? CT 찍으러 갔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발작이 일어나서 죽었다는 거야. 아, 장례식장 가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가서 이 부모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식 이런 부모한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가서 고추 헌화를 하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아이가 제가 이제 인사하러 딱 이렇게 제 품에 와서 막 제 손 잡고 제 품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나도 겨우 참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울었죠. 막 꺽꺽 소리 내면서 울었죠.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어서 제가 문상하러 갔다가 그 다음날 발인도 제가 인도했어요.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그 아이의 옛날의 추억도 얘기하고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진짜 이런 날이 싫다고.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날이 장례식 날이 아니고 이 아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오늘 결혼 주례를 하러 간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런데 또 눈물이 나서 그냥 설교하다 막 울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걔네 아빠가 장례를 발인을 하면서 이제 운구차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해주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우리가 돕고 싶어 만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해야죠. 그냥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이번 주에 직장 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까 이거? 마지못해 한 얘기예요. 그냥 너한테는 얘기하기 싫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들어주시면 진짜 얘기가 나와요. 막 부인하고 어려운 얘기, 남편하고 어려운 얘기, 막 그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얘기, 직장 안에서 잘릴지 몰라 두려워하는 얘기, 막 이게 진짜 얘기가 나와야 그걸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사역이 되죠. 우리 성경 지식 전하려고 순모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책으로 봐도 돼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잘 듣는 공감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질문이 개방적 질문인데 항상 개방적 질문으로 하세요. 이게 폐쇄적 질문 하지 마요. 이렇게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 진짜 나쁜 질문이거든요. 더 나쁜 질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거의 폭력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회사는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거를 개방형으로 바꾸면 그 회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또는 제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고 제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또는
병원까지 차를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태워주면 벌써 관계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야죠. 가시는 길에 저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세요? 그래야 대답하는 사람이 편하게 대답을 하죠. 병원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길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를 물으면 안 데려다 주면 나쁜 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데 왜라는 질문은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 말의 어감은 영어로 why는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왜라는 질문이 약간 따지는 질문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는 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확대 질문. 앞으로의 가능성과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미래형 질문. 내용적으로 1번과 2번이 같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의 계획은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 미래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생각을 해나가게끔 만들어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 긍정 질문을 하세요.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하고도 꼭 이렇게 대화하면 좋겠어요. 하지마! 이거보다 좋은 말은? 이걸 가지고 놀면 더 좋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도와주려고 막 아빠들은 말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애는 뭐가 남았을까요? 두려움이 남아요. 그게 이제 내 의도와 다른 아이들의 학습이에요. 근데 순원도 마찬가지예요. 순장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원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행동이 많은데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반응해 주시면 항상 받을 때 좋아요. 안 돼. 왜 안 돼?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못할 수가 있니? 말이죠. 차라리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이런 긍정 표현으로 질문하자. 예, 유도 질문하지 마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넌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야만 해 라는 강요가 들어있는 말이고요. 이걸 새 출발을 위한 경험으로 마음에 담아두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넌 새 출발을 해야 돼 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말이죠. 아까 말한 짜장면 짬뽕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애들이 아빠 따라서 왜 중국집을 안 갈까요? 예, 뻔해서 그래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서 뭐 할래? 막 이렇게. 중국 음식 그렇게 많은데 메뉴판을 주면서 뭐 먹고 싶니? 이렇게 했어야 애들은 따라가기 좋죠. 그래서 애들이 제가 뭘 사줄래도 탕수육밖에 몰라요. 야, 좀 다른 것 좀 먹어본 적이 없대. 그건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무엇을 분명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묻는 질문, 너무 이렇게 극단적 질문을 하지 말자. 또 왜라는 사용한 질문은 조심하면서 쓰자. 마지막, 감정을 내비친 단어를 그 안에 넣지 마라. 도대체, 진짜, 절대로. 그럼 벌써 마음이 쫄려요. 무서워. 저런 단어를 막 쓰는데 아빠들이 저런 말을 잘 써요. 단정적인 말들만. 그러면 막 아들, 딸은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면 이거 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 저런 단어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게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조심해서 잘 쓰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대화 속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멀리 강화까지 가셔야 되는데 시간 늦으셨는데 이렇게 또 시간 더 내주셔서 많이 가르쳐주신 정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네, 다음 순서 우리 식당 어떻게 하는지 형님 좀 알려주시고요.